안녕하세요. 저는 학과 멘토링 진행을 맡게 된 MC 장희정입니다. 멘토님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과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학번으로 다니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학과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19학번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학과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제가 조금 나이가 많은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16학번 정대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학과 멘토님부터 자기 학과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저희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학과가 바로 사회복지학과라고 해요. 사회복지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은데 그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내서 사회복지 기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사회복지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초등교육학과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사실 초등교육학과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한 번쯤 초등학교 졸업은 해봤잖아요. 그쵸? 그럼 초등교육과는 말 그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전 과목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정보사회학과 멘토님. 정보사회학과 하면은 요즘 세상을 뭐 정보화 사회 아니면은 뭐 정보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요즘 사회를 배우는 사회학과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과 졸업 후에는 어떠한 직업 그리고 어떠한 진로로 나가는지 한번 초등교육과 멘토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초등교육과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여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초등교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초등교사 이외의 진로 중에서는 뭐 장학사라든지 아니면 교육감 이런 진로로도 진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초등교사로 되게 됩니다. 사회복지학과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학과라고 하면 보통 사회복지사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사회복지사 안에서도 종류가 많은 게 학교에서 일하면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고 병원에서 일하면 또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종류도 많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기부를 하는 NGO 단체를 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출하고 싶은 방향으로 다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회학과는 하면은 취직이 잘 안 되는 학과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 잘 됩니다. 네, 저희가 왜 잘 되냐면 저희가 그런 좀 사회조사나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런 사회조사하는 방법을 많이 배워서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막 사회조사에서 뭐 코리아 갤럽, 뭐 코리아 리서치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요즘 사회를 배우니까 뭐 IT 계열 회사로도 많이 가고 마케팅 회사로도 많이 가서 취업은 나름 잘 되는 편입니다. 사회과학대 중에서는. 네. 방금 IT, 통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회과학대인데 이과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요. 요즘엔 문이과 통합인데 그 전에도 그냥 이과 친구들도 다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사회학과랑 심리학과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사회학과나 심리학과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알아두면 좋아요. 면접을 볼 때 이런 말씀을 하면은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리학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뭔가 뭐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뭐 심리 상태, 성향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는 그런 게 심리학과고 사회학과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서 속한 그 사람 그래서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구하는 게 사회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한 경향도 있는데 다른 점도 명확하게 있다. 그러면은 초등교육학과 멘토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초등교육과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졸업만 하면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졸업 학점이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 오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멘토링 하면서도 꽤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오해고요. 초등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게 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으로는 바로 공식적으로 초등학교에 발령이 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 때 보는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해당 초등학교에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미술도 알려주시고 수학도 알려주시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이 되려면은 음악, 체육, 미술 이런 예체능 분야도 다 잘해야 되나요? 제가 정말 교대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1학년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체육 실기 지도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 수업에서는 직접 앞구르기도 하고요, 뒷구르기도 하고, 옆돌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배워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초등학교에서 나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시험도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그 아기다람쥐 또미 동요 혹시 아세요? 아기다람쥐 그 동요에 맞춰서 그 앞구르기도 하고 막 리본 체조도 하는 이런 게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 자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앞구르기 할 때에도 초등학생들 어디를 잡아줘야 하는지, 어떻게 몸의 움직임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예체능 과목 다 배워요. 그래서 피아노도 직접 치고요, 그림도 직접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네, 다 배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복지학과의 멘토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복지학과 하면은 뭔가 실제로 그런 성향을 가진, 뭔가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한번 네, 여쭤보고 싶네요. 저조차도 지원을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사회복지학과를 가도 되는 건가? 내가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고 학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히 사회복지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착하고 선량하고 이런기보다는 그냥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렇더라고요. 딱히 사회복지학과라고 해서 뭐 이렇다는 거는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요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뭐 좀 착하다는 느낌은 좀 많이 드나요? 그래도? 뭐 착하다기보다는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복지학과인 만큼 저희 학과 안에 봉사 소모임이 또 있을 정도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떤 친구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회복지학과는 과제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면접을 하고 이런 과제들도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전공을 선택하게 된 기준이 뭔지 궁금해졌어요. 사실 프로그래밍 하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코딩 막 이런 거 하고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것 쪽에서 흥미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 과목을 다 좋아했어요. 뭐 사회 하면은 뭐 정치도 있고 뭐 법도 있고 뭐 많죠. 뭐 지리랑 역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회 과목들을 다 웬만하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사회학과도 가고 싶고, 프로그래밍 멋있다. 근데 정보사회학과가 있네. 그럼 여기 가면 다 배울 수 있겠다.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배우긴 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럼 초등교육과는 왜 선택을 하게 됐나요? 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보다는 꿈이 굉장히 일찍 정해진 편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문득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수업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단순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3년 내내 계속 생활을 하면서 사실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교육과는 그 교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대 말고 사범대도 있는데 왜 굳이 교대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 질문도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중고등학교 교사도 있는데 굳이 초등학교 교사냐 막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한 과목을 그렇게 유독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되게 다양한 과목을 배우잖아요. 뭐 국어부터 체육까지. 저는 그렇게 두루두루 다 좋아해서 약간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싶다는 욕심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때 그 아이들한테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학과 멘토님은 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됐나요?
저도 앞서서 사회학과 멘토님처럼 사회 과목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꿈이 없이 지내다가 저는 사실 다른 학교에 있다가 반수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있다가 반수 지원을 할 때 나는 사회 과목을 좀 좋아했으니까 여기에 좀 관련된 학과로 가보자.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면 그래도 사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학과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각자 학과에 맞는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외 활동 등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논문이라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쓰는. 네. 되게 막 어렵진 않아요. 논문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소논문이라고 막 그냥 뭐 책 읽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쉬운데 교수님들이 되게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회학 관련된 책을 좀 읽어두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정보사회와 정보과목?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막 그런 책도 있고 그걸 1학년 때 저희가 재밌나요? 그런 책이? 저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름 재밌어요. 얇아요, 두께가. 이름이 얇아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 두께는 되게 얇고 재밌어요. 초등교육과를 꿈꾸는 친구들은 사실 대부분 교육봉사는 기본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한 180시간 정도 교육봉사를 좀 살짝 자랑인데 180시간 3년 동안요? 네, 3년 동안 와. 180시간 정도 교육봉사를 했었고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다들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약간 특색 있는 뭔가 교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다 하진 않을 것 같은. 저는 뭘 했었냐면 기자단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기자단? 교사? 뭔가 네, 좀 거리감이 말이 안 되는 느껴지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기자단을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사실 교사는 아이들한테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세상을 접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기자단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봤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대 지망생들이 대부분 하지 않을 것 같은 뭔가 특이한 활동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는 1365나 그런 네. 봉사활동센터에 들어가면은 기관이 있어요. 주최하는 기관이 뭐 사회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고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최하는 기관에서 열리는 봉사를 참여를 하면서 내 아는 사회복지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가서 봉사를 해보니까 또 저렇네? 이런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나는 사회복지가 맞네? 안 맞네? 이것도 미리 먼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도 든 생각이 꼭 너무 하나의 나는 초등교육학과를 갈 거니까 교육봉사를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연관시키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연관만 시키면은 다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되게 또 신선해 보여서 또 눈에 띌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사회복지학과 멘토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 어떤 성향의 친구들이 자신의 학과에 가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교육과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을 좋아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초등교사는 되게 계속 있잖아요. 사실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담임선생님께서 계속 교실에 계셨죠. 맞아요. 국어 수업 때도 오시고 수학 맞아요. 수업 때도 오시고 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초등학생들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냥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약간 좀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초등학생들과 6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게 즐거운가.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 중에서는 체육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미술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 근데 만약에 이 초등교육과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모든 과목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도 한번 자신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꿈 한 번씩 다 꾸지 않아요? 네, 그쵸. 가장 많이 접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선생님 꿈을 꿨는데 저는 아이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진로를 바꿨습니다. 네. 저희 학과에 지원하면 좋은 친구들은 논쟁을 좋아해야 돼요. 말싸움에서 지는 걸 안 좋아해야 돼요. 막 말싸움을 아까부터 좋아하고. 싸우는 거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좀 네. 이렇게 막 말싸움에서 네. 지는 거 안 좋아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과는 싸우는 걸 다루니까 네.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입장이 맞을 수도 있고 이쪽 입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쪽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뭐 수업에 많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많이 해요. 아. 토론을 할 수업이 아닌데도 토론을 해요. 약간 그냥 이렇게 정보 전달 수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성향 같은 거? 사회복지학과에는 우선 사람하고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나 숙제를 봐도 사람들을 많이 직접 만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들은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주변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 대화 내용을 다 적고 분석하고 여기서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솔루션, 해결을 냈는지 이거를 분석해서 과제로 딱 레포트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미리 분석을 다 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발견하고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생활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약간 꿈꾸던 게 있잖아요. 저도 제가 대학생이 되면은 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학교를 다닐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상상을 할 텐데 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럼 고등학교 때 꿈꾸던 대학 생활이랑 대학교에 왔을 때의 그 대학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뭐 기대했던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실망한 부분이 있는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하면 그 느낌 있잖아요. 지식의 전당. 스터디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만들었거든요.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실제로 만약에 실제 대학이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완전 명언이네요. 저는 그 벚꽃 보러 가는 걸 엄청 꿈꿨었어요. 올해는 아쉽게도 못 봤는데 작년에는 이게 과자 믿고 알잖아요. 다들 로망 과자 믿고 이렇게 벚꽃 보러 다니는 거. 네, 그거는 로망을 실현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로망이 많았어요. 저희 기숙사는 통금이 없어서 밤새 어디서 놀아야지 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딱 들어가는데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과제, 팀플에 PPT 만들다 보면 그냥 그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있더라고요. 전공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공부량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학년 때 아까 논다 그랬잖아요. 놀면 안 돼요. 1학년 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네. 학자들 이름 엄청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의 이론이랑 그래가지고 실제 그걸 어떻게 적용하나를 막 엄청 두꺼운 책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놀면 안 되는데 다들 놀아가지고 오히려 2학년이나 3학년, 4학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까를 막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제출하는 거. 저희도 1학년 때는 사회복지가 아직 제대로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뭐다 하고 알려주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년에 실습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양도 있지만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목소리를 듣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습을 나가면은 책에서 배우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실제로는 어떤 복지가 더 필요한지 배우고 이렇게 듣는 기간이 고학년 때는 있다고 봅니다. 실습은 어디로 주로 나가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제 복지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이렇게 많은데 그런 복지들을 다 다루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아니면은 치매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적성에 맞게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되면은 실습 기관으로 이제 갑니다. 실습 기간에는 그럼 학교에 와서 뭐 수업을 듣고 그런 건 아니고 딱 한 학기가 실습으로만 꽉 채워지는 건가요? 실습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그리고 제가 아직 실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직접 그 기관에 가서 다른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반찬 나눠드리는 봉사를 직접 하기도 하고 치매 노인들 대상으로 수업을 직접 기획을 해서 같이 어르신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뭐 이런 그림을 그렸다. 오늘은 뭐 이런 도형을 같이 그려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듣기도 하고요.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실습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그 방금 말씀해주신 사회복지 멘토님이랑 비슷하게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의 내용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생 실습을 나가기도 하지만 2학년 때나 3학년 때는 보통 그 이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면 3, 4학년 때는 이제 이론을 수업에 적용해보는 걸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2학년이라서 실습을 직접 나가보지 못했고 또 그런 수업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뭔가 2, 3학년 때 이론을 잘 정립해둬야 이 이론을 수업에 잘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딱 한 학기 전체 다 실습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업을 좀 병행을 하나요? 저희는요, 그 서울교육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년 동안 총 5번의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5번을 나가는데요. 2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일주일 동안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관찰 실습을 해요. 그래서 직접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보고 이런 실습을 하고요.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2주 동안의 수업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들 앞에서 수업도 하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피드백도 받고 이런 시간을 하는데 저도 2학년 2학기 때는 꼭 가보고 싶네요. 약간 뭐 직업병처럼 학과마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초등교육과다 보니까 약간 이런 말투 습관이 있어.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뭐 대화할 때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고 너 진짜 선생님같이 굴지 말라고 애들에서 미안 막 이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리고 끝에 뭔가 말할 때 무슨 요 이렇게 해요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습관이지 약간 않을까.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네, 방금. 그쵸. 막 이렇게. 그리고 이름 뒤에 친구를 붙여요. 뭐, 희정 친구, 잘 들었나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은 되게 이쁘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좋은 말만 하니까. 네. 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되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MC님이랑 싸워요. 막 말싸움을 해요. 막. 그러면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냥 저랑 MC님이랑 말싸움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MC님이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전에 근데 막 아마요 싸우게 된 이유, 네, 뭐 싸우게 이런 된 거. 이유 그 경위 그리고 그건 아마 뭐 같은 동아리에서 뭔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약간 저희끼리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다른 학과 분들이랑 있으면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대화를 해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어떻게 생겼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생겼고 또 사회랑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일상 대화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왜 생겼을까? 이러고 구조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해결할 게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공들인지 요즘에 또 해외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한국인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공인지 외국계나 뭐 외국에 취업을 하려면 되게 대표적인 과가 있잖아요. 뭐 국제과라든지 글로벌자가 붙는 그런 학과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들만큼 외국계 취업하는데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외국계를 취업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본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선배들도 외국계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사회학과면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분석을 할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황까지 약간 세계적인 뭐 정세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연구는 해외에서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게 많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냐 적용이 어렵다 이런 게 오히려 많지 막 저희가 배운 게 외국에 적용이 어렵다 이거는 오히려 아닙니다. 예, 그게 많아요. 잘 때.
네, 저희 학교는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초등교사를 하기 위해 설립된 학과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졸업생 분들께서 그 대한민국에서 종사를 하세요, 교사로. 근데 만약 해외로 나가고 싶다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해외 교사 자격증 이런 거를 따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경우도 대부분의 졸업생 분들이 국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한 분 들고 싶은데 그분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해외에서 일하시는 내용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문화를 또 배우기도 해야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진짜 생각보다 사회복지학과가 되게 넓은 분야에 좀 퍼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넓은 분야를 다루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인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학과를 결정할 때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학과가 정확하게 뭘 배우는지 모르고 왔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당 학과가 뭘 배우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뭐를 배우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커리큘럼도 한번 보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냥 한번 보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학과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학과 홈페이지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 소개란이나 아니면은 이런 저희 같은 이런 멘토링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관련 학교에 홍보팀이 있거든요. 홍보 보통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 물어봐도 되게 잘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 한번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초등교육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 몇몇은 그냥 공무원이 되려고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그냥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티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전만 하지 않다는 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뭔가 자신이 초등교사가 정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진지한 고민을 하고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냥 아이들 좋아한다고 해서 뭐 학과를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도 약간 후회가 되는 게 네. 제가 학과를 선택할 때 학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세세하게 찾아보기보다는 경쟁률에 가장 많이 맞아요. 또 급급했던 입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과 목록이랑 숫자만 보고 학과를 선택한 경우여서 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뭘 배우는지 아까 말씀했듯이 다 나와 있고 뭐 전공책 같은 거를 다 알지는 못해도 한 개요 정도만 1단원 정도만 봐도 내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학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제 정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정말 궁금해할 공부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의 성적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똑같았기보다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올랐던 케이스예요. 제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학교에서 나눠줬던 건데 그 노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표가 있어요. 그리고 1교시 빈칸, 2교시 빈칸, 3교시 빈칸, 7교시까지 있는데 그 빈칸을 제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1교시에 영어 수업을 들었으면 오늘 배운 수업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였고 중요한 문장은 뭐였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루 열심히 할 수 있어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오늘 뭘 배웠는지 자기가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됐을 때 그 내용이 완전히 새로 본 내용이 아니라 나는 한 두세 번 봤는데 하는 내용이면 시험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저는 복습 노트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초등교육과에 지원하려다 보니까 되게 그 내신이 너무 저한테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신 공부할 때 약간 팁을 주자면 사실 내신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 외우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왜냐면 시험지는 선생님이 내시니까 사실 선생님한테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키워드 딱 던져주면 뭐 유전 한번 하면 후루룩 다 이렇게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4 용지에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본다든지 시험지를 볼 때 그 책장이 넘어갈 수 있게 교과서의 책장이 넘어갈 수 있게 선생님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다
봤더니 내신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멘탈이 정말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2학년 때 미적분 시험을 봤는데 정말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시험이 국어였는데 국어를 열심히 못한 거죠. 멘탈이 너무 나가서 난 망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시험 이후로 이제 채점을 안 하게 됐어요. 가채점을.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시험지랑 답지가 그날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애들 다 채점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귀 막고 답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채점을 안 하고 시험 끝난 날 그때 채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멘탈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했던 팁 2개 정도를 드리자면 일단 너무 힘들 땐, 너무 많은 것 같을 때는 좀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쉬었어요. 너무 힘들면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보통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끝나고 집에 갈 때 요즘 핸드폰 어플로 메모 어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갈 때는 어차피 이어폰 끼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보통. 근데 뭐 직접 노트에다 적고 그런 건 힘드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어플로 그냥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도 편하고 그냥 생각 정리를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근데 다들 정말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계획을 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계획을 짤 때 월요일에 일주일치의 계획을 짜는데 일요일은 항상 비워두고 토요일까지만 계획을 짜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까지 했을 때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일요일 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월화수목금토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계획을 완성했다 하면 일요일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느낌인 거죠, 일요일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은 약간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약간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짜는 게.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꿈이 없는 친구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일단 그래도 공부는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꿈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꿈이 없는데 해가지고 노력을 안 하기보다는 나중에 생길 꿈을 위해서 일단 공부를 해두면 미리 좀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아예 공부가 필요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사고 싶은 뭐 핸드폰이라고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새로 나오는 아이폰 11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둬야지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도 돈이라고 생각하면 미리미리 차곡차곡 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내가 꿈이 생겼을 때 그걸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놓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느끼는 건데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다른 학과를 갔다가 아닌 것 같네 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군대를 다 마치고 나서 수능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편입을 2번 한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절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꿈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네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지금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꿈이 없다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기보다는 뭐 동아리가 이게 재밌을 것 같으면 저것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써봐도 되고 이렇게 놀고 싶으면 저렇게 놀아도 되고 그러면서 또 꿈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말고 다양하게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은 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냥 한 번씩은 좀 저질러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요즘에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제 나이가 25인데 저도 아직 명확하게 나중에 뭐 할지 못 정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못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뭐 하고 싶은지 뭐가 재밌는지 생각하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또 바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자,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지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자신의 미래를 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꿈이 아니라 저는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요. 저는 그냥 과잠을 입고 벚꽃 보러 놀러 가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걸 진짜 제가 대학생이 된 것처럼, 실제처럼 상상을 했더니 진짜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자신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렇게 미래를 상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힘내세요.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꿈이나 목표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너무 한 가지로 특정하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든 일단은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그 도전한 거를 기록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기장이나 요즘 유튜브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곳에 영상이나마 기록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럼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해오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까지 꿈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시고 기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책 한 권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공부하기 힘든데 더 공부하기 힘들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못 나누고 약간 좀 힘든 시기가 될 텐데 우리 이거를 잘 이겨내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꼭 만나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